그럼 2부의 첫 순서로 안전문화 확산의 토대가 되는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윤리 교육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상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진입니다. 한 번 더 박수 받아야지 긴장이 좀 덜 돼서요.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에 연구윤리위원장 맡게 되면서 공 교수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준비해봐라 해서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올라왔는데요. 함께 내용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연구윤리의 개념과 중에서 그리고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도 무엇이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지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들만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윤리의 개념을 먼저 보게 되면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체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또 연구 대상자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고 또 정해진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윤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진실성과 또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구윤리가 왜 중요한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또는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진실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성 담보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이 실어있죠. 연구자, 참여자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학문 공동체 보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또 연구 직접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국가의 연구 과제를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연구자의 법적 제도적 위험을 방지하고 학문 선택에 보충할 때 있다. 예, 저도 연구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의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에서도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공동체 보호적인 의미에서도 연구 윤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윤리의 부정행위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조, 두 번째는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그 다음에 부당한 중복 게재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위조부터 살펴보게 되면 위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자료나 실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찰되지 않은 데이터라든지 실험과 조사 결과 등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위조하는 것,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학문적인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리고요. 또 연구자의 진실성을 훼손하죠. 또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 대한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값을 가지고 그 결과값만 추려가지고 또 하나의 분석하는 메타 분석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는 고찰 연구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역사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값들을 잘못 위조하게 되면 또 다른 잘못된 위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값을 내놓기 위해서 이런 위조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변조입니다. 연구의 자료, 또 재료라든지 장비, 실험 과정,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론을 수정, 삭제하거나 또 변경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연구해보면 그런 유혹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설이 기각되고 채택되고 했을 때 좀 채택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께 표라이가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변조해놓게 되면 또 다른 후속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가 좀 귀찮긴 하지만 우리 연구 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가설이 잘못되면 그것도 하나의 결과잖아요. 그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또 사실은 그게 어떤 편을 따라가지고 또는 연구 대상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한계성 분명히 내주면 충분히 이런 결과도 반영할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의 시선 소상시키거나 왜곡된 시험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학문의 심오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런 변조 행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표절입니다. 사실 우리 연구자들한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또 연구 내용, 데이터, 분석 표현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가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장 전체를 가져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조나 표현을 약간만 바꿔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표절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연구 윤리에 대해서 강조되기 전에는 많은 연구자들께서 이 정도 주면 쓰면 어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책임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면 지식과 참작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고요.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잘못된 인용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린 것처럼 그렇게 오용될 수도 있고 또 학문, 언론,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당한 저자 표시죠. 실질적인 연구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포함을 시킨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뺀다거나 이럴 경우에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석박사 과정 거치면서 원생들이 논문을 많이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름 앞에 놓고 야 너 뒤로 가 해가지고 이름만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맞죠?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학원생들이 되게 자기 권리를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수님 교양 없는데요. 이거 너달라서 넣어줬어요. 요즘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교수님들이 긴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냥 관례대로 그렇게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여도가 무관하게 지도자, 상급자 형식을 포함시켜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당한 저자 표시에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해당되는데 실제 기여자의 본론을 이런 부분들을 요구시킬 수 있고 또 연구 성과라든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원생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분야가 기대치 않게 사회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어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어땠어요? 표절이 꽤 많이 된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 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는 그 책에 손을 쥐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책임에 대한 소재가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해주고 또 학교에서는 연구 실적으로 본인이 가져갈 때는 가져갔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나는 손댄 적 없다 하면서 또 원생 간에 제자와 간에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부당한 중복 게재입니다. 같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여러 학술지에 반복해서 발표하는 행위죠. 네, 그래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활용해서 다른 논문으로 제출해서 성과를 좀 더 올린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로 여러 논문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 공정성과 연구 성과 평가를 예고시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석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다음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술지로 다시 논문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낼 수 있어요. 네, 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는 지도 교수만 같이 내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사를 표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사를 정확하게 근거를 표시해줘야지 된다라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면 연구 성과에 대한 과대평가율도 학술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학문 공동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가 참고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가 부당 제자 표시였습니다. 부당 제자 표시였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27건으로 표절이 가장 많이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보시면 2020년에 가장 높았어요. 부정행위가. 근데 이게 지금 앞에하고 맞물리죠? 네. 저 부당 제자 표시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높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뭐 사실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단축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2021년 대학교원 연구윤리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양적 업적 평가 시스템입니다. 너무 편수가 많으면 그게 하나의 성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적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36.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나머지 19.9%로 가서 보니까 두 번째는 부당이익입니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장점 시득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인의 어떤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지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주행위 방지 지침입니다. 연구의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그 과정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게 맞잖아요. 연구 설계 중에다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투명하게 제시하고 특별히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모두를 전부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작성하면 데이터를 따로 폴더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실시간으로 그때마다 전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전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면담을 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할 때 그러한 것들 자료를 전부 다 데이터를 폴더를 만들어서 다 보관해놔요. 납작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전부 다 제출해야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한다. 또 연구 결과와 기대가 다른 결과 나오더라도 사실 그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저 과정에 기록했어요. 원자료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연구 지원비 같은 게 받으면 돈하고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원자료가 또 어떻게 됐어요? 위조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어때요?
컨스트럭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결과 나타나더라도 함부로 이주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결과값을 반영해야 됩니다. 또 실험과 데이터 분석 절차를 재현 가능하게 설계해서 연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동력 평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표준액인데요. 네, 첫 번째는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내용을 활용할 때 반드시 적절한 인용과 출처를 표시해서 직접 계산권을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석박사 이렇게 과정에 계신 분들이 실수 잘 하는 부분이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그 레퍼런스를 기록해 줘야 되는데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참고문헌은 별도로 페이지를 띄어서 그때 바로바로 기록해놔야지 나중에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표제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문장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자신의 언어로 독창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논문을 쓸 때 또는 논문을 쓸 때 또 연구를 할 때 남의 문장을 있는 그대로 가져갈 때 레퍼런스를 다뤄주면 좋지만 이것들을 어떨 때는 문장이 너무 길 때 이거에 따라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그대로 남의 걸 가져가지 말고 가능하면 그 문장이 내 연구에 맞게끔 좀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표준화만 검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고가 됐어요. 그만큼 요즘 이제 사립대학에서도 이런 표준 예방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를 요즘 최근에 많이 활용하죠. 우리 연구자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GPT 쓰면서 놀란 일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검색했는데 다 글을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외에서도 제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가 레퍼런스가 쭉 나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없는 레퍼런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프롬프트 넣어줄 때 없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너무 있는 걸 찾아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넣어줘야지 GPT라든지 이런 AI가 실제 있는 것들만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괜히 잘못 썼다가 나중에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활용해도 출처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나 자신 연구의 결과를 재사용할 때도 정확한 출처를 맺혀야 되는데요. 양적 연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변수가 4개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논문 4개를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3개를 딱 떼가지고 또 그냥 논문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해주면 좋은데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에 전부 다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논문은 변수가 4개면은 그 4개를 제가 3개로 분석해서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연구의 방법이 달리 적용돼야 돼요. 이를테면 회귀 분석을 썼다면 그 다음에는 A 분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 통보를 달리해서 다른 결과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달리 접근했을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주시하면 표준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제 변조인데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기록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어떠한 소규모 데이터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데이터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모든 걸 천천히 관리를 공개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각 대학마다 IRB로 해서 기관 생명비율 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 번 도움을 좀 받아봤는데요.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특히 경기는 진짜 엄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좀 안전하게 연구를 하고 싶다 보면 IRB 기관 생명위원회를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여러 명이 검사해서 효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당한 저자 표시 방지를 위해서는 저자 순서를 일부 기여도를 기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또 개인의 직위나 관행에 의해서 임무를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배제한다.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여도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저자에 놓고요. 또 저자는 보통 일저자, 보도저자, 교신저자로 분류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저자, 그 다음에 함께 연구했던 저자, 교신저자를 분명하게 분배해서 연구에 대한 공정한 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부당한 중복을 게재하는 것은 권자에게서는 도움이나 연구 결과를 여러 학술지에 반복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발표된 결과와 차별성을 명확히 규명해줘야 되고요. 또 동일한 데이터를 재사용 여부는 학술지 규정에 따라서 통합 공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공개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학위 논문 기반으로 학술지의 투표 논문을 재사할 경우에는 논문 출연 및 재해석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독자와 학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연구윤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연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실제 이해 가능하도록 사례를 제시해 주신 김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